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1타 시사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자, 지난 설 연휴 여야 정치권 민심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죠. 공천 작업도 이제 분주하고 고민스러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연탄 봉사에 나서 언론이 주목했고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로 소통, 또 제3지대는 빅텐트가 쳐졌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고 화제가 됐는데 과연 밥상 위의 설 민심 어땠을까요? 일단 윤재호 원내대표는 민생, 비전 없이 친명, 반명 공방만 하는 민주당의 국민 큰 실망, 총선에서 야당 심판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탄식이 넘쳤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멈춰야 한다는 게 설 민심이었다. 서로 민심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아닌가 싶은데 여야의 생각 극명히 엇갈리는데 수석님 어떻게 보세요? 뭐 야당은 당연히 정권 심판에 대한 그 국민 여론이 실질적으로 하늘을 찌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당은 야당 심판론을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여당한테 별로 안 좋은 건데,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의 이제 구도처럼 그렇게 되는 게 여당한테는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왜 저렇게 설정을 했는지 일단 모르겠고, 그러나 이 총선은 결국은 총선 직전까지 총선을 치르는 각 정당의 태도, 자세, 이런 것이 이제 관건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류를 보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거의, 좁혀졌거든요. 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 뭐 1% 내외 뭐 그 정도까지 네, 나오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판가름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여당이 공천 전략을 나름 좀 잘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이요. 예, 상대적으로. 예. 민주당은 반면에 절박함, 헌신, 또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공천,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고 오히려 이제 친명 비명에서 친명 친문으로 또 새로운 어떤 그 갈등이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불안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 KBS 대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해서 대통령이 대담을 한 내용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컸느냐 아니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나름대로 진솔하게 설명을 했다 생각과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글쎄요, 서로 다른 국민을 만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국민 맞는 거죠. 외신들도 시시각각으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이제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한 대담인데, 네네. 대담도 사실은 그냥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네. 했거든요. 그것도 녹화로. 아마 녹화로 대통령이 한 경우는 기자회견이든 대담이든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용, 형식도 사실은, 와닿지 않았던 형식을 택한 거고, 그 다음에, 진행도 사실은, 뭐 기자들이 이건 치욕적인 그런 날이다. 뭐 성명을 내고 난리가 났던데요. 표현할 정도로 너무 이제 기획과 조작 이런 것에 언론이 오히려 이제 들러리를 쓴 이런 걸로 이제 기록되고요. 보수 언론도 좋게 평가하는 것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사설에서 문제 있다고 그렇게 이제 지적하는 보수 언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구정대담이죠, 사실은. 녹화해서 구정 연휴 하루 전날 틀어준 거니까요. 구정대담은 전반적인 평가가
사실 안 하느니만 못했다 이런 이제 평가고요. 그 핵심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민의 눈높이, 기대치 이런 것과 정반대의 그런 입장을 내놓으셔가지고 아마 저거는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에 불을 지른 그런 이제 대통령 대담이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4.10 총선 체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관건은 총선에서 당을 이름을 걸고 뛸 선수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국민의힘 공관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공천 신청자들 면접에 들어갔죠. 자, 오늘은 서울, 제주, 광주입니다. 여러 주목되는 지역구가 있습니다. 먼저 보수의 성지, 강남의 신정치 1번지라고 하는 강남 지역, 강남 을 지역,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 지낸 박진 의원, 또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나섰는데 이원모 전 비서관이 좀 조정된다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 이원모 비서관이 사실은 오랜 동안 네. 특히 이제 집안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굉장히 이제 가까운 관계를 가져왔던 그런 거거든요. 특히 이제 장인어른 얘기가 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원모 비서관이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소원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원모 비서관 측에서 굉장히 좀 서운해하고 네. 나름의 이제 불만들이 있어왔던 거다. 그래서 과거처럼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렇게 예정하지 않다. 예, 그 과거 같지가 않아서 네. 이원모 비서관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왔죠. 경기 쪽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서울 중성동 을도 관심입니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중량급 정치인 세 분이 붙어 있는데 하태경 네. 의원 그리고 이영 전 장관, 이해운 전 의원.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 같은 경우 내가 제일 먼저 공천 신청했다고 하고 하태경 의원은 난 안 바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우선은 글쎄요, 그거는 이제 경선이라는 방법이 예. 있을 수 있고요. 굳이 뭐 정리를 안 해도 그 다음에 아주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수도권 험지에 그렇게 돌려 세울 만한 그런 카드들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경선이라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는 임종석 전 실장이랑 내가 한번 붙고 싶다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한 걸까요? 우선은 제가 보기엔 달리 조정될 일단 해당 지역구가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완전 험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해볼 만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험지를 뛸 그런 이제 용의가 있는 분도 아니고 하태경 의원 정도 빼고는 험지로 보내가지고 득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주목할 만하게 그렇게 발휘될 뿐이라는 생각을 또 못하는 것도 있고. 이혜훈 의원 또 서초에 계시던 분이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천상 그 지역에서 경선 등의 방법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포 을을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한다. 그래서 사천 논란 때문에 시끄러웠던 지역 결국은 안 나간다고 해서 그럼 과연 누구를 내보내느냐. 기존 당협위원장이 있지만 전략공천 카드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선은 뭐 3번 연속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한 지역은 전략 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하는 거니까요. 전략공천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그야말로 거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 카드를 접는 순간 달리 방법이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현 위원장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다른 분들이 나간다면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특별히 이런 이제 험지라도 나가서 불사르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만한 어떤 경쟁력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카드가 과연 있을지 혹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의지가 있는 분이 있을지 이런 점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새로운 대책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서울은 사실 국민의힘 의석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금요일, 토요일이 여당의 텃밭이라고 있는 영남권 심사인데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윤심 공천이 진짜 배제될 수 있을 것이냐.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남은 게 그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낙동강 벨트에 네네.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에 김태호 의원 또 서병수 의원을 이제 지역구를 변경해서 네. 각각 경남과 부산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조정이 됐고 조혜진 의원까지도 뭐 결심을 한 것 같죠? 네. 김해 지역으로 나가는 걸로 예. 그래서 그거는 정무적으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아주 성공한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남은 거는 소위 말해서 윤심 공천이 이제 남은 거거든요. 네. 해당 지역은 그야말로 국민의힘 텃밭이고 국민의힘이 지금 최소 의석수기 때문에 역대 최소 의석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해당 지역에 그걸 원하는 그런 인사들이 이제 많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윤심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이제 뇌관과 같은 이제 충돌 지점이 될 거고요. 아마 수요 공급이 굉장히 불일치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점 빼고는 현재까지는 국힘이 공천을 비교적 네. 전략적으로나 혹은 또 정무적 조정 기능을 발휘하면서 무난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싶습니다. 모양새가 나쁘지 않다. 지금까지 움직이는 것이. 예. 이 민주당을 좀 보면요. 하위 20% 현역 의원 명단 통보 예정이라고 해서 당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만약에 여기 비명계 의원들이 다수 포함이 되면 계파 간 갈등이 좀 극대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비명계 의원이 뭐 주로 포함될 거다 이런 것은 꼭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네. 우선은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20% 정도 되면 거의 3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비명계 의원 일색이다 이렇게 보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평가 방식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네. 정성 평가가 조금 강화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오해의 지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비율이나 이런 것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 일색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친명, 비명 다 고루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럴 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이 보통 하위 20% 평가하면 민주당 좋은 지역구 네. 그리고 다선 의원이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비명 의원 중에 다선 의원들이 상징적인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 이제 반응이 이제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반응이 안 좋게 나온다는 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고 하든가 아니면 뭐 지금 빅텐트가 만들어진 제3지대로의 이탈 가능성 이런 것도 배제할 수 없겠어요. 일부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하위 20% 중에서도 앞에 10%에 걸린 분들은 페널티가 자기 득표, 경선 득표의 30%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20%, 10%부터 20% 사이에 걸린 분들은 감점이 20% 감산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30% 감사님 살아남기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선에서 60%를 득표를 해야 네. 승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6대4 정도가 나와야 승산이 있는 거죠. 압도적이어야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앞에 10%에 해당되는 분들이 일부 이탈할 가능성은 있죠. 네. 자, 그런데 그 명단이 나오기도 전에 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삼선의 도봉갑의 인재근 의원이죠. 이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불출마를 요청해서 인재근 의원이 발끈해서 요청을 해서 이재명 대표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분은 김근택의 핵심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또 다선 여성 의원인데 당내 파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수용을 했기 때문에 좀 잦아들까요? 우선은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저렇게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어떤 득실 판단에서 저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대표는 그야말로 마지막
관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나서신 것이 썩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가 나서지 않고 조정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리 작동을 시켰으면은 훨씬 더 좀 파장이 덜할 텐데 직접 나서셔가지고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케이스고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불출마를 권유하거나 혹은 경쟁력 조사에서 좀 처진 후보한테 대표가 직접 전화 걸어서 설명했다는 거는 당신 공천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좀 일종의 불출마 종용이죠. 압박으로 이제 예.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해당 지역에 누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누구 이름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남근 변호사가. 그렇게 네. 됐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 친명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친명 위주의 공천, 친명 비명 프레임. 그러기 위해서 비명은 자리 피해 내놔라. 보고 네. 친명은 이득 보고 이런 프레임에 또 갇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의 공천 방식이나 저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프레임을 더 강화시키는 그럼 결론은 그게 조금 오만하고 혹은 사적인 공천 이런 걸로 비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조금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네.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뭐 그렇게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사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조국 전 법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왔죠. 윤 정부는 어디서 뭐라고 있냐. 답답하다, 숨막힌다, 갈등 이용하는 정치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도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해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근데 그 불가피성, 한동훈 위원장은 법정 구속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조국 전 장관의 입장. 글쎄요. 법정 구속하고 저는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예. 결국은 이제 1년 내내 국회가 열려서 네. 국회의원을 구금할 수 없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조금 지나친 지적인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형국이 그렇게 되잖아요. 민주당은 아마 조국 신당이 만들어져도 함께 하기가 조금 어려운 많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조국 신당은 독자적으로 이제 행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명분이 반윤석열을 위한 민주진영의 득표율과 그 다음에 의석수를 극대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겠다 이런 이제 명분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명분을 갖고 반윤석열 민주진영 당선이 조금 더 극대화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조국 신당의 이제 명분과 이제 틈새 전략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조 전 장관도 국회 입성이 현실성이 좀 올라갈까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가 현행 제도가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3% 이상 득표하면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까지 총선 참여를 선언하면서 여야 정치권 또 선거 구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거리를 좀 둘 거라고 보시는 거죠, 수석님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야말로 선뜻 함께하기가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경우고요. 또 하나는 그냥 전략적으로 보면요, 그 총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만들면은 달랑 위성정당 하나거든요. 네. 옆에 제3신당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의 외연을 확장하고 그의 의석수에 반영이 되는 이런 이제 다른 정당이 지금 이제 부존재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 정당이 있고 그 다음에 조국신당과 같은 정당 이런 데서 원내 진입을 하게 되면 예. 일단은 외연은 이제 확장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국민의힘 처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조 전 장관의 총선 참여, 민주당과의 어떤 연합전선 구축이 중도 확장에 좀 저해를 할 수 있다, 중도 확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에는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고민이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이 말끔하게 이렇게 정리되고 유권자 앞에 나서기가 참 어려운 문제죠. 네. 그래서 조국 신당하고 함께 하자니 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고 네. 또 아예 또 배척을 하자니 그것도 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내재적인 갈등 요인을 안고 한 몸이 돼서 비례연합정당을 해서 국민들께 표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 좀 일종의 이제 분리하는 전략이 훨씬 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냐 예.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개혁신당이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식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제3지대 빅텐트 일단 쳐지긴 했는데 이게 과연 텐트가 올바로 작동을 끝까지 할 것이냐. 자, 이낙연 공동대표는 지금의 윤석열, 이재명 양당 정치를 못 바꾸면 대한민국 심각하게 망가질 거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지가 결이 참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기 힘든 두 분인데 메시지가 일맥상통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출발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네.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제법 그 이슈, 정책 이런 것을 주도하고 또 일종의 이제 테크닉이죠. 정치적 테크닉도 상당히 좀 괜찮게 왔는데 아마 저렇게 통합이 되면서 이준석 그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제가 보기에는 보수라는 그라운드에 다시 복귀를 해서 거기서 역할을 하고 점핑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길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차단된 게 저 통합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저런 판단을 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당 창당하고 초기 과정은 이낙연 신당과의 합당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죠? 전격적으로 저렇게 된 거는 아마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반등하거나 치솟지 못하고 또 이 신당에 대한 어떤 국민적 지지들이 조금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런 조급함을 좀 과정에 느꼈을까요? 조급함을 느꼈는데요. 저게 굳이 얘기하면은 과거 정치 패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다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라는 큰 그라운드에 다시 뛰어들어서 거기서 정치를 하고 역할을 해야 될 이준석 전 대표인데 그 길이 지금 사실상 막혀버린 거다. 그리고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느냐? 네. 제가 보기엔 적어도 지역구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례의석 몇 석 가지고 성과라고 이제 예. 그렇게 낼 텐데 이거 가지고 하여튼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저런 판단을 한 것이 초조함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예. 조금 통상적인 방식이고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한 정치적 손실을 본 통합이라고 봅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어렵게 합친 이 분들인데 벌써 삐걱거리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당의 주요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고 뭐 호나 최고 같은 경우도 뭐 사과를 하고 뭐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도 당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또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류호정 의원 전 의원에게는 또 좀 각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보기에 어떻게 신당을 좀 국민들이 좀 구태 정치 아니냐 저런 것도 일종의 그렇게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 시선도 있거든요. 이제 역신화가 되면은 네. 그것만큼 이 상처가 큰 게 없어요. 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보여지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전체적 손실이 큰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정책이라든가 이런 노선에서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반패미 같은 네네. 그런 게 그렇고요. 또 이준석 신당에서 탈당하는 당원들이 이 생겨나고 있는 거는 예. 그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정치적 발언 또 정책 이런 것들이 합당을 통합을 하면서 다른 정치 세력의 주의 주장 노선하고 예. 극명하게 배치가 될 경우에는 그런 이제 당원 탈당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이제 당 운영이라든가 이제 통합정당 창당 과정의 주도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유호정 의원에 대한 이제 저런 말, 저거는 이제 통합을 한다는 거는 훨씬 더 예민하고 어려운 정치적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지뢰처럼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낙연 공동대표가 통 크게 이름을 양보해서 개혁신당으로 갔다. 사실 당명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향점이나 앞으로 당이 나아가야 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뭐 당명이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합치고 나서 어떤 부분들을 잘 만들어 나가야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어렵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소위 이제 제3지대 같은 이제 신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책을 내놔도 그 영향이 크지를 않거든요. 예. 근데 그 정책조차 내부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면은요, 그거는 100% 마이너스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과 이낙연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낙연은 필요했고 이준석은 굳이 할 필요 없는 네. 통합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저렇게 가는 겁니다. 특별히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네. 신당의 위상을 높이고 이런 방향보다는 문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면서 그냥 저렇게 가는 거죠. 네. 장해찬 전 최고가 이낙연 대표는 손해볼 거 하나 없는 짭짤한 장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우선 근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소위 말해서 의석수 확보를 통한 유의미한 예. 정당으로서의 이제 신당이 필요했던 거고요.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석에 연연하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당의 정치적 의미는 설령 지역구 의석을 한 석도 못 건져도 이 통합 이전의 방식처럼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굉장히 유의미한 정당으로 예. 존립할 수가 있었는데 통합을 하면서 이게 깨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뭐 이낙연 대표가 훨씬 더 득을 많이 취했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결과는 이낙연 대표는 의석수를 유의미하게 확보해야 이런 이제 정치적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예. 이런 처지거든요. 근데 유의미한 의석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당장 보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득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의미 있는 정당으로서 존립하기는 이제 어려운 것이 결국 결론적인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분의 공동대표가 과연 지역구에 나갈 것이냐, 뭐 지역구에서 당선자 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셨지만 일단 이준석 대표는 대구, 수도권 다음 달쯤 결정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뭐 호남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국은 뭐 지역구 출마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당선이 될지는 그거는 네. 뭐 확률적으로나 혹은 느낌적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준석 대표는 떨어져도 또 지역구 의석을 그 신당에서 이준석 신당에서 확보를 못했어도 유의미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신당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낙연 대표는 대선 경쟁까지 했고 당대표까지 지냈고 그런데 스스로 뛰쳐나온 케이스고 이준석 대표는 대표직을 어떻게 보면 강제로 강탈당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도 뭐 이 소위 말해서 쫓겨난 신세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의석에 무관하게 자기 정치
이준석 신당의 정치를 해나갔으면 저는 이제 지속적인 존립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통합을 하면서 이제 의석의 문제로 가버리면은 아주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출마를 안 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출마를 한다고 보는데요. 성과를 내기는 이제 쉽지 않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앞길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